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사 읽기 7번째 시간 데카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는 이 프랑스 수학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카르트가 이 근대 세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카르트의 사상을 뿌리로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변형되면서 여러 가지가 첨가되면서 이제 후대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시리즈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아무래도 이제 서양 철학사를 시대별로 이제 쭉 훑어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량이 많이 없어요. 뭐 다른 철학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독 데카르트라던가 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근대 철학자들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다른 영상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자적인 자율성과 그리고 어떤 정통 철학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통 철학은 어떤 신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자아에서 벗어난 물질이라든가 사물 위주로 먼저 생각했던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카르트가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코기토라고 부르는 이제 자아, 생각하는 나에 먼저 초점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철학자라는 이러한 이제 이름도 붙어 있듯이 일종의 별칭이죠. 근데 그의 방식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회의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이제 찾아 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모든 믿음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하게 보장된 기초 위에 지식을 세울 수 있는 철학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 등의 과학 이런 분야에서 수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나서 이제 인상을 깊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제 받아들여줬던 그 프로테스탄트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자기 철학의 저서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할 건데 좀 독특한 나라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카르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라기보다도 발명가라든가 아니면 탐험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이었는데 파리에서 이제 기하학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데카르트가 물론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을 당연히 들어보셨을 법한 이러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러한 우주론적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갈릴레오가 자신이 얘기했던 이러한 지구의 어떤 자전이라든가 지구의 생김새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이제 종교재판소 같은 데에 가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갈릴레오가 옳았다라는 건 알지만 이 유죄 판결을 자신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러한 우주론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출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와 같은 취급을 이제 자기도 받을까봐 그것이 이제 두려웠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갈릴레오의 생각에 전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데카르트의 우주론에 바로 지구의 자전과 우주의 무한성 관련 얘기가 바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신앙은 신앙이고 진리는 진리대로 별개로 생각했던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가톨릭 정통신앙의 어떤 신자였긴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 의심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서설과 성찰이 나오는데 둘 다 이제 그의 저서인데, 성찰이라는 책에서 특히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 회의라는 이러한 의심의 기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이러한 지식과 이런 믿음에 대한 것들이 착각이거나 허구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내 감각은 곧 나를 속인단 말이야. 고든 막대기가 물속에서 굽는다고 알려주거든. 결국 내 모든 경험이 단지 꿈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열까지 다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 이러한 추상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뭐 기하학적 사고라든가 물리학, 뭐 이러한 사고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형이상학적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든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마라는 게 있어서 나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가 4라고 믿게 만들 어떤 그러한 뭐랄까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 식과 답이 있으면 그러한 식을 썼을 때 반드시 이러한 답이 나온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논리적 명확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한마디로 외부에서 어떤 착각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2 더하기 2가 4여야만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수학 계산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걸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이제 데카르트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생각들을 최대한 확장시켜가지고 사물들조차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거부할 수 있는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신체를 지니지 않고 내가 뭐 몸뚱아리가 없고 뭐가 없고 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유. 한마디로 사유는 내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믿기를 원할 때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존재 자체는 반드시 전제로 둬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인 바로 코기토 에르고 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이제 도출된 거예요. 철학의 제1원리로. 여기서부터 모든 인식작용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주관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결국에는 사유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정신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기 위한 어떤 외부적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체로서 실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확연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할 때 있어서 뇌라는 기관이 없으면 사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넘겨서 여기에 나오네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데카르트의 명제이죠. 그죠? 데카르트의 의심은 결국 절정에 도달해서 무자비할 정도가 된다. 그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지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자신의 몸뚱이가 진짜인지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 진짜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라는 거죠. 의심 또한 일종의 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을 의심할 수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코기토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정신적인 의미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인간이 이원론적인 존재임을 증명해 나갔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후대 철학자들에게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인 게 뭐냐면은 데카르트는 육체랑 정신이랑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송과선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어느 기관, 아마 머리 쪽에 있을 거예요. 그 송과선이 데카르트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 영혼과 인간의 정신과 생명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장활동, 한마디로 우리 신체가 자라나고 뭐 예를 들어서 피가 나면은 피가 결국 응고하고 다시 상처가 아물고 하는 이러한 온갖 생리적인 생장작용을
이제 생명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관장하는 생명혼과 결국에는 나의 영혼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곳이 송가선이라는 이러한 기관이다. 거기서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송가선이라는 것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데카르트의 오늘날에 알려진 말로 따지면은 물심이원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신이원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상 실체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실체라는 것은 신, 그리고 정신, 그리고 육체, 이렇게 세 가지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따로, 신체 따로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몸은 철저하게 기계적인 거예요. 유물론적인 부분. 그래서 결국엔 소멸을 하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신은 죽지 않는다. 이 정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옛날의 그 중세적 사고, 바로 이전 시기의 중세적인 사고 있죠. 최후의 심판을 받고 결국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양갈래길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심판받잖아요. 예, 그리스도교 사고방식에 따르면. 근데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간 정신 영혼의 불멸적인 차원, 플라톤적인 측면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데카르트가 이제 물체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물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성찰인가 방법서설에서 밀랍 얘기를 해요. 밀랍이 왜 나오냐? 밀랍을 예로 든 거예요. 물체의 예로 들었어요. 밀랍의 성질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밀랍이 고체이든 액체이든 우리는 밀랍을 밀랍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난로에 놓으면 결국 성질이 바뀌어서 녹아버리지만 그래도 녹아버린 상태 역시 또한 밀랍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과 지각으로 밀랍의 형태가 변하고 밀랍이 밀랍 같지 않게 변해도 어떻게 그것을 밀랍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했을 때 바로 오감에 드러난 현상은 밀랍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질은 사실상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밀랍은 결국 외부 요인이 달라져도 우리의 정신적인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정신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눈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물론 아닌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결국 정신에 밀랍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밀랍이라는 것이 왜 밀랍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신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에 깃들려 있는 판단력이 반드시 먼저 존재하고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눈으로 지각했을 때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오감으로 얻은 지식은 혼란스럽고 동물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각을 통해서 밀랍을 보았을 때 보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밀랍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뒤따라오는 나의 정신을 통한 명확한, 명석판명한 이러한 판단이 가미가 돼야지만 결국에는 그것 사물 자체가 왜 그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인식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물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오감이 아니다. 뭐다? 정신의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합리론자이며 왜 본유관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을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또한 본유관념적인 부분이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어요. 명확하고 확연한 관념이라는 부분이 바로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합리론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 데카르트는 신이라면 최초의 코기토, 생각하는 자아가 명확하고 확연한 추상적인 합리적 사고를 보증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계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수학적인 사고는 올바르지만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은 그 반대로 모두 주관적이고 지멋대로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귤의 크기나 무게는 확신할 수 있지만 색깔이나 냄새, 맛에 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의 냄새와 그리고 어떤 것을 맛보았을 때 내가 맛보고 내가 맡는 냄새가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외부의 다른 사람들, 다른 자아 주체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가 봤을 때는 이만큼 불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데카르트의 이러한 회의주의적인 경향은 확실한 지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독특하고 개인적인 확신에 이르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의 주관적인 방법에는 근데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고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웃긴 소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도 맞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게 뭔지 보이는지 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이성만으로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애초부터 아예 본 적도 들은 적도 형태조차도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성만으로서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가? 똑같이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은 A나 B나 C나 Z나 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으로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불가능하면 그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존 로크라는 경험주의자,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과는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존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본유관념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학적인 확실성의 보증인으로서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중세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카르트의 일종의 한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했는데, 뒤에 이제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제 후대에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한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유산, 그의 고독한 생각은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아성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인간과 무관한 객관적인 확실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 즉슨 결국 개개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렇지만 데카르트 때문에 후대 철학자들은 머리를 싸면서 고민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이제 유산으로 받아서 자신의 사상을 더 발전시켰다라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가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그의 생각은 결국 후대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러 가지 비판 이론을 낳게 되고 결국 그만큼 또 철학의 역사로 봤을 때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밖에도 데카르트의 학설은, 철학은 진정한 지식은 오직 이성에서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정설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되는데, 이게 바로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합리론의 아주 기초적인 생각이에요. 오로지 이성과 나의 머리 사고방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식이 나올 수 있다. 상당히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아울러 경험적인 지식은 이류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100년 이상 계속될 철학 논쟁의 자극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경험적 지식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던 철학자들이 바로 경험론자인데, 뭐 로크라던가 버클리, 흉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은 이 17세기, 18세기의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고, 그럼 데카르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중세의 잔재를 보이고 있는 근대 철학자이자 이 데카르트는 결국 이 교사라기보다도 탐험가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수학을 배우고 파리에 가서는 기하학을 연구하는데, 데카르트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신앙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별개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었고, 네덜란드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초반부에 네덜란드가 왜 그러냐면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 같은 철학자들도 이 네덜란드에 와서 연구하고 출판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깨어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데카르트는 조용히 연구하면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떤 파란만장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사건인데, 스웨덴 여왕인 크리스티나 여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를 초청합니다. 왜 초청하냐면은 당신의 이러한 지식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나한테 가르침을 달라 이래가지고, 데카르트가 다른 나라지만 그래도 여왕이 초청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왕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스웨덴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한테 가르침을 주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걸 알고 결국에는 이제 스웨덴으로 떠나서 이제 여왕이 준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아침 일찍 거의 새벽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 궁정에 계속 방문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생애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침대에서 나와서 이제 기상해서 한마디로 그때부터 일과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애초부터 또 몸이 또 그렇게 튼튼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스웨덴의 그 당시에 겨울의 추운 날씨와 그리고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서 망가지는 몸의 밸런스 같은 것들, 바이오리듬의 이러한 파괴 같은 것들이 결국 데카르트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결국 데카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병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러한 어떤 피가 이제 후대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또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생아는 있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딸이 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딸이 또 일찍 죽는 바람에 또 데카르트의 어떤 뭐랄까 어떤 2세라고 할까, 그러한 이제 존재는 이제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하학 분야에서 그가 이제 조금 이제 업적을 확실하게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좌표기하학을 이제 발명해냈다라는 사실인데, 좌표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좌표기하학을. 그래서 좌표기하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좌표기하학의 발명을 통해서 기하학이 상당히 진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또 후대에 이러한 자신의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되면서 또 이제 공헌을 하고, 데카르트의 과학 이론은 철학의 원리라는 본인의 저서의 대부분 이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카르트의 과학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되고, 제가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육체와 동물은 자동 기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물리적 기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사고방식이 없고 그냥 마치 정해진 대로 패턴대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데카르트를 기계론적 유물론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어떤 뭐랄까 동물을 이제 소중히 하지 않는,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세계 법칙을 지배를 받고, 느낌이라든가 어떤 의식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인간은 그러나 송과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송과선이라는 신체 부분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송과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장작용과 생리적 작용을 관장하는 생명혼과 접촉함으로써 결국 영혼과 육체는 개별적인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데카르트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그의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면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개별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왜 존재하는가 실체로서, 그것은 바로 신의 어떤 창조라든가 신의 선물과 같은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이러한 중세적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인식론에 있어서 밀랍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길게 써 하시겠지만 제 한마디는 뭐 거의 뭐 대여섯 줄, 뭐 길게는 뭐 10줄 이상이죠. 아무튼 간에 데카르트는 우리가 왜 오류를 범하는가? 우리가 오류를 쉽게 범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닌 관념들이 외부 사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말을 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관찰한다고 칩시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책이 있죠. 이 책을 관찰한다고 쳐요. 그럼 이 책을 관찰하면은 이 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즉 관념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바깥에 존재하는 이 책이라는 대상과 당연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각하고 책을 봤기 때문에 책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있고 그 머리에 있는 생각이 결국 우리 외부에 있는 실제 이 책하고 비슷하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현상은 바로 데카르트는 이러한 관념이 내 의지와 독립적으로 감각작용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책에 대한 관념은 내 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람 이런 것과 독립적으로 관련 없이 단순히 내가 이 책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 관념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뭐냐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내가 책을 봤기 때문에 책이라는 관념이 생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러한 책의 관념이 우리가 실제 그것을 바깥 세계의 이러한 책과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이 외부에 있는 이러한 책의 외래 관념과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결국 외부의 책이라는 사물이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믿는 경향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마디로 이것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의 이성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책이 왜 책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근거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으로 파악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믿는 경향성.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관념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의 관념이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외부 사물과 같은 것일 거라는 일종의 믿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 우리가 우리 방 저 끝에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검은색 단추가. 그러면 우리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단추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단추를 멀리서 보고 바퀴벌레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데카르트가 말했다시피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우리가 확실하다고 결국 외부 사물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감각과 똑같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 막대인가 쇠 막대를 물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은 쇠 막대가 분명히 이렇게 일자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굴절돼 가지고 약간 꺾여서 보이잖아요. 한 45도 정도 꺾여서 보이죠. 그죠? 이러한 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성이 파악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의지의 경향성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그냥 말로 들어서 한 방에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몇 번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가 왜 합리주의적인 사상가이자 합리론자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정신의 작용인 이성적인 인식만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지 감각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는 경향성일 뿐이다라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서 진짜 깊게 들어갈 건데, 아마 지금 제가 데카르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노자 한 사람에 대해서도 깊게 얘기할 겁니다. 자, 스피노자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철학자인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